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척추 협착증 수술 없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은 굉장히 많은 그 환자분들께서 통증센터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술을 또 많이 받으시는 질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올해 들어서 100세 시대 또 맞게 됐고요.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또 척추 질환도 많이 또 겪게 되잖아요. 척추 협착증 어떻게 하면은 수술 없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요번 시간에 하나하나 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제가 이렇게 쭉 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나 봤는데 아 네,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환 님, 예, 그리고 임마누엘 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운동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강의하시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각종 그 통증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병원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운동 방법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 제가 좀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는 디스크예요, 협착증이에요,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20대도 디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60대에도 디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이죠. 디스크는 탈출인데 20대 디스크랑 60대 디스크는 너무 달라요. 20대 디스크는요, 치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20대 디스크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60대 디스크는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예,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는 거는 저는 언제 도대체 낫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지만 통증은 낫는 질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60대의 디스크는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20대와 60대 디스크 탈출은 진단은 디스크 탈출이지만 원인과 치료는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60대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 요걸 먼저 이해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커다란 그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설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치료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하자. 그래서 목표가 딱 설정이 돼야 운동도 너무 과하지 않게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술도 어디까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게 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8점만큼 아팠는데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드셨잖아요. 그래서 5점만큼 이제 아픈 거예요. 아니면 한 4점만큼 통증이 떨어졌어요. 환자분들이 또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약도 드시고 3점만큼 떨어졌어요. 병원에 계속 내가 와야 되는 걸까? 그걸 궁금해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계속 와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인제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 지금 인제 졸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고런 것도 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0 대와 60대 디스크는 탈출은 진단은 같아도 원인과 치료 경과가 다르다. 근데 오늘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디스크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척추 통증은 디스크로 시작해서 협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협착에는요, 그 디스크가 항상 동반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디스크예요, 협착이에요?" 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협착에는요, 디스크가 반드시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 질환은 플러스로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은 디스크는 그냥 보너스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척추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디스크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척추 협착증에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디스크는 갖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척추 협착증입니다. 네, 맞아요. 오영도 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20 대는 치료가 되는 게 디스크 탈출이고요. 50 대, 60대 넘어가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제 디스크 질환인데, 거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협착으로 가는 게 디스크 질환이 되는 거예요. 50 대, 60 대는 그냥 단순한 디스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협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되게 또 유명한 교수님 블로그 보니까 "디스크랑 협착이랑 같은 질환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디스크랑 협착은 50대, 60대 넘어가잖아요. 같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디스크가 협착이 되는 겁니다. 척추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자, 협착이 없는 건강한 척추 한 60대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안에가 뻥 뚫려서 척수신경이 예쁘게 이렇게 국수다발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요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구멍이 척수신경이 이제 예쁘게 이게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굽어서 가는 그런 척추예요. 이게 이제 뒤쪽이에요. 꼬리뼈 쪽, 이렇게 등뼈. 이게 이제 앞쪽, 배 쪽, 복부 쪽, 배 쪽.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둥그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게 삼각형 모양이 됐죠. 역삼각형 모양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선 이 앞엔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다, 지금 뒤로 튀어나왔어요. 디스크는 기본으로 딸려 있다고 그랬죠. 디스크는 튀어나왔고, 할아버지의 이제 허리죠. 디스크는 탈출이 돼버렸고,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있어요.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에는 이렇게 얇아야 돼요. 얇고 어느 정도 탄력도 있어줘야 되는데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요런 거. 그래서 앞에서는 디스크가 뒤로 밀고 뒤에서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또 앞으로 밀고 이러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관이. 얘를 바로 척추관 협착증. 그런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요. 척추에는 이제 우리 비욘디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척추에는 또 관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척추 후관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척추 후관절. 보시면 이렇게 관절이 또 있는데 이 관절에도 노화가 옵니다.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후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너무 뻣뻣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좀 한동안 움직여주고 나서야 풀어집니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앉아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좀 일어나갖고 허리를 뒤로 제끼면 너무 뻐근해요.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관절염이 잘 생겨요. 후관절. 보면은 마치 무릎 관절 마냥 허리도 관절염이 오는데요. 이 관절이 무릎도 관절염이 생기면 할머님들 보시면 무릎 관절이 되게 커지잖아요. 비대해지죠. 척추 후관절도 이렇게 커지면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후관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옆에 있어요. 디스크 앞, 뒤쪽, 옆쪽. 얘가 또 커지면서 척추 구멍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뒤로 밀고 뒤에서는 앞으로 밀고 옆에서 또 얘가 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방에서 다 공격을 하는 거죠. 디스크는 염증, 탈출, 황색 인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또 뼈는 뼈대로 더 단단해지면서 삐죽삐죽해지고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에 전방전이, 후방전이 뭐 요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뼈가 막 이렇게 원래는 착착착착착착 맞아떨어져서 구멍을 예쁘게 탁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척추체 전이.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척추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척추협착증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되게 복잡하게 많은 거를 설명드렸는데 결국에 시작은 디스크예요. 디스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 구멍을 좁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좁게 만들고 옆에 있는 관절이 또 관절염이 생겨서 좁게 만들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뭐 뼈가 또 퇴행성 변화가 돼서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좁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결국에는 되게 복잡한 질환이다. 척추 통증은 디스크로 시작해서 협착으로 끝난다. 결국에는 같은 질환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뭐냐 하면 척추 통증, 운동과 시술도 원인과 증상이 이에 따라 다르게 해야 돼요. 나는 어디가 더 원인이 돼서 척추 구멍이 좁아졌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같은 협착증이어도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아서 치료를 좀 다르게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척추 협착증 증상,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허리,
엉덩이 부위 그리고 다리로 쫙 내려가는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경성 파행,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환자분들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이제 여쭤보냐면 "얼마나 걸으실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얼마나 걸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한 뭐 5분 이상 못 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조금 한 3분 정도 걷다가 쉬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걷다 보면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온 것 같아서 "한 번에 오래 못 걸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서 있다 보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다리도 쫙 저려서 같은 자세로 못 서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자꾸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면서 이렇게 좀 풀어 줘야 돼요." 이렇게. 예.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드는 자세. 이거를 우리는 신경성 파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걷다 보면은 증상이 오는 거예요. 허리랑 다리로 증상이 이렇게 아파 가지고 이러고 '아유.' 하고서는 허리를 구부리면서 쉬어야 돼요. 쪼그리고 막 앉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걷는 거예요. 이렇게 쪼끔만 쉬어 줘도 근데 금방 풀어져요, 초반에는. 그래 가지고 다시 인제 또 좀 걷게 되고 요런 증상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게 인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지팡이도 좀 짚으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증상들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잘 안 풀어지죠. 또 여기에 플러스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게 돼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통증을 좀 더 심하다고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모든 환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인제 고거를 다시 한번 쪼끔 더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협착증은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라 그랬죠. 물론 거기에 가장 기본은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이렇게 탈출과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는 기본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아이들이 여러 개가 동반돼서 뭐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서 좁아졌느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이 됐느냐에 따라 증상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양치할 때 이제 이렇게 이를 닦을 때 이렇게 수그리고 닦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그리고 닦으면 이게 다 이렇게 다 흐르니까. 뒤로 이렇게 좀 제끼고 닦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서 인제 뭐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할 때 어머님들 그때 많이 아파하세요. 이렇게 싱크대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때 많이 아파하시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 요런 표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조이듯이 터질 듯이 요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쪼끔 더 많이 신경의 어떤 그 자극 증상, 신경을 꽉 누르는 증상이 심하면 협착 증상이 심하면 "종아리에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요런 표현도 좀 하세요. 예.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요런 표현이 인제 다리 쪽으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경성 통증이잖아요. 신경병증성 통증. 우리가 또 요렇게 신경병성 통증 또는 신경병증성 통증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런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끈거림. 그다음에 쥐가 났다가 이렇게 풀어질 때 증상 아시죠? 쥐가 딱 날 때 이제 마비가 이제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서 쥐가 이제 쫙 풀어질 때 그 기분 나쁜 느낌 그거 아시죠? 쥐가 났다가 풀리는 느낌. 그다음에 인제 따끔따끔따끔 그것도 이제 쥐가 났다 풀어질 때 좀 고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 기분 나쁜 느낌. 그리고 되게 또 시리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신경병성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거든요. 요런 통증들을 환자분들이 다리 쪽으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척추 협착증은 되게 대표적인 그런 신경병성 통증과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물리적인 통증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 뿅 주사 맞아 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통증이 절대 아닙니다.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 MRI 꼼꼼하게 보고요. 환자별로 증상도 굉장히 잘 따져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네, 지금 또 뭐 꽃나리 님도 들어오셨고요. 윤희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혹시 증상 척추 협착증은요. 워낙에 뭐 증상이 많은 질환이에요. 디스크 젊었을 때 만약에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치료를 잘 하셨겠지만 연세가 드신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을 님도 예, 안녕하세요. 자, 간헐적 파행증. 아까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 또 공부하러 들어오셨으니까 요거 조금 더 알아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간헐적 파행증이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걸어갈 때 약간 이제 다리랑 허리랑 아프니까 쉬었다 가야 된다. 이게 허리를 구부려서 조금 풀어준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증상을 간헐적 파행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 이런 간헐적 파행증이 생기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냐면 혈류가 이제 뭐 신경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근육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그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협착 때문에 콱 눌리니까 혈액이 잘 안 도는 거예요. 피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가 부적절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잘 피를 못 공급을 받다 보니까 영양분을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다. 일정 거리를 한동안 걷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눌리는 신경만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심관이 하필이면 콱 막히면 다리가 양쪽으로 다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시작되는 분도 있고 뭐 양쪽으로 다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보행을 중단하면 그러면은 또 인제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산소에 필요한 양도 좀 줄어들잖아요. 그 많이 걸으면은 산소의 필요 요구량도 많아지지만 좀 쉬고 있으면은 요구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증상이 좀 나아지는 뭐 요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간헐적 파행증은 원인이 2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맞아요. 이 증상이 나는 간헐적 파행증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걸으면 못 걷겠어요. 그래서 조금 쉬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허리에 주사를 아무리 많이 맞고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동맥이 안 좋아도 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허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동맥이 안 좋아서 이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되게 뭔가 글씨가 많죠? 근데 뭐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거 크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마트에 가 가지고 쇼핑카트를 막 밀잖아요. 이 자세가 난 너무 편해요. 이 자세를 하면은 증상이 싹 사라지고 난 이 자세로는 그래도 평상시는 5 분을 못 걷다가 쇼핑카트를 미는 자세로는 10 분, 15 분을 걸을 수 있어요. 하시면 이거는 척추가 좀 더 원인이에요. 척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더 원인이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초 동맥 쪽이 이렇게 좁아져서 그래 가지고도 잘 못 걷거든요. 간헐적 파행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카트를 미는 동작을 하는데도 잘 못 걸어요. 난 이런 이런 카트 미는 거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잘 이래도 못 걸어요. 이러면 혈관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요거가 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쇼핑카트 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쇼핑카트 사인이라고 아예 있어요. 네, 쇼핑카트 사인. 요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당연히 허리의 어떤 동작에 따라서 통증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척추 쪽이 원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내리막길 내려갈 때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뒤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뒤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조금 뒤로 제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수그리면은 편하고요. 뒤로 제껴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안 넘어지려고 허리를 뒤로 제끼다 보니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은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내려갈 땐 허리가 뒤로 젖혀져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허리가 젖혀지고 통증이 더 나빠지고
대신 동맥이 안 좋은 분들은 내리막길 내려간다고 통증이 더 나빠지거나 뭐 특별히 그러진 않아요.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자전거 탈 때 실내 자전거 저는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얼마 전에 이제 "실내 자전거 타는데 아프던데요?" 이러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척추도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뒷받침이 없는 그런 실내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죠. 척추도 안 좋은데. 뒤에 그 받침대가 있는 그런 그 실내 자전거를 타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정을 좀 해 드렸죠. 실내 자전거를 탔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실내 자전거를 타면요.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받침대에 있는 실내 자전거를 본인의 키에 잘 맞춰서 이렇게 교정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통증 심하지 않아요. 자전거 잘 타세요. 앉아 가지고 이렇게 다리 미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잘 타시거든요. 근데 말초 동맥 질환 분들은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다리 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파요. 잘 못 타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이 구분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걷는데 오래 못 걸어요. 다리 쪽으로 저리고 아파요. 근데 척추 쪽으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요. 왜 그렇죠? 똑같아요. 뭐 잠깐 좋아지는 사인도 없어요. 이상해요 하시면 동맥 쪽을 좀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되게 심한 분들은 다리가 축축하고 그리고 동맥을 이렇게 다리 발등을 이렇게 짚어 보잖아요. 박동이 좀 이렇게 말초동맥 쪽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은 약하게 그 맥박이 짚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쪽을 빨리 치료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간헐적 파행이란 거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자 우리 파샤님께서 지금 질문 하나 남기셨는데요. 네. 파샤님 안녕하세요. 60대 초반 여성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20대 후반에 급성 디스크 탈출을 앓으셨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아무래도 요때가 좀 위험 그 시기가 한번 와요. 고생하고 나서 무리하지 않고 이제 달려가면서 약을 좀 드셨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4 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누워져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서 간혹 물리치료를 하는데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다 받 근데 4 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건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원래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일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는 거를 권장을 하진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 50분 40분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은 쉬어요. 그거가 원칙이죠. 앉아 있는 시간에 이제 고만큼을 하고 쉬는 거예요. 스트레칭의 그 원칙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뒤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쇼핑카트 사인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다 상관없이 나는 뭘 해도 아프다.' 그럼 동맥이 안 좋다. 그런데 인제 또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60-70대 환자분들은 이 척추가 안 좋은 분들이 동맥도 같이 안 좋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디스크로 시작해서 협착으로 끝난다. 나는 뭐가 문젠가요? 70대 할머님께서 오셔서 "난 진단명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되게 인제 깐깐하신 할아버님이 오셔 가지고 인제 어디서 이렇게 교수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진단명이 도대체 뭔지 난 너무 궁금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단명이. 어차피 똑같아요. 결론은 협착이에요 협착. 신경이 눌렸다니까요. 예. 퇴행성 변화로 해서 협착으로 끝났어요. 예. 협착은 이제 여러 가지 척추 변화로 인해서 협착이 된 거예요. 눌린 거라고요. 근데 이런 디스크 그리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만드는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 뭐가 인제 좀 속하는지를 좀 보세요. 뭐 나이는 당연하죠. 뭐 안타깝지만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건강하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차피 뭐 주사 맞아 봤자 뭐 3 개월 지나면 똑같이 나는 똑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그래요.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뭐 타이레놀 먹거나 뭐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었을 때 6 개월 있다가 어차피 똑같다. 경과는 똑같다. 뭐 그런 연구 결과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 그러면 시술을 그 6 개월 동안 안 받고 그냥 지내는 분하고 뭔가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지내서 6 개월 이후에 뭐 똑같이 나은 분하고 그 삶의 그 6 개월 동안의 삶의 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6 개월 있다가 척추가 많이 아팠다고 했을 때 6 개월 있다가 좋아지는 건 비슷해요. 예. 뭐 이거 척추가 아프다고 이걸로 생명이 어떻게 뭐 돌아가시거나 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뭐
응급은 아니에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네. 그 6개월 동안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그동안 굉장히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거를 좌우하는 게 통증 치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똑같지만 그 사이에 그 경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척추 퇴행성 변화 위험 요인들 나이, 그리고 외상, 교통사고를 당했다. 너무 자주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MRI 찍었는데 어차피 괜찮다는데요? 물론 괜찮죠. MRI에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고무줄을 팍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탕 하고 놨어요. 놨는데 걔가 그냥 눈으로 볼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길이는 똑같아요. 걔가 분석해 보면 탄성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한번 빵 하고 났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충격을 받았죠. 그때 나의 몸이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MRI 찍었지만 똑같아요. 그렇지만 나의 몸에 그 충격이 받았을 때 미세하게 다친 거는 MRI에 보이지 않지만 다쳤어요. 마이크로하게. 네, 그거예요. 외상. 그걸로 인해서 다쳤다니까요. 걔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위험을 주는 거예요. 네. 자, 아이고, 네, 또 조금 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48세신 것 같아요. 협착증. 진행이 빠르다고 한다. 그거가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발끝까지 다리가 저립니다. 약은 3년째 먹고 있다. 요즘 앉아있을 때 더 저린 것 같다. 저거는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시기네요. 약을 먹고 이제 뒤에서 조금 치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엑스레이 이상의 뭔가 CT나 MRI로 한번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CT나 MRI를 무조건 찍으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MRI 많이 찍는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음에도 지금 앉아있을 때도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앉아있을 때 편해야죠. 영화 한 편은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면 그래도 여행은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뭔가 사진을 정밀하게 한 번을 찍어보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요즘에 수술 뭐 웬만하면은 안 하고도 시술로도 많이 치료할 수 있어요. 시술도 보험이 되는 시술이 꽤 많아요. 건강보험 되는 시술로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이는 통증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정밀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협착증은 너무나 원인이 다양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감압술을 받으신 지가 감압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 협착증이 있었단 얘기예요. 감압이라는 거는 눌리고 있으니까 압력을 좀 풀어주는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받으셨네요. 비싼 거를. 6개월 전에 MRI로 신경이 눌린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감압술을 받고 또 MRI도 찍으셨다. 아이고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아팠던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됐고 그리고 또 근육통도 네 맞아요. 근육통은 통증이 있으면은 100% 동반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육통. 아픈 엉덩이 밑에 탱탱볼을 깔고 앉은 것 같다. 아이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스테로이드 없이 국소 마취제, 식염수 들어간 주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사약제 뒤에서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계속 쓰는 건 당연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국소마취제랑 식염수 들어간 주사 치료제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맞으시는 거가 염증 물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맞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뭐 얼마나 자주 맞으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어느 부위에다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근육에다 맞는지 또 어떤 근육에다 맞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근육은 조금 너무 단단해져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좋은 근육도 있고요. 또 어떤 근육은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근육도 있어요. 그런 근육은 오히려 좀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주사제로 좀 바꿔서 주사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푸른 밤님께서 아이고 네, 칭찬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허리보다는 종아리나 무릎 아래가 더 저리고 시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척추신경, 그렇죠. 무릎 아래가 더 저리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일 때 허리 증상이 주된 것이냐, 다리 증상이 주된 것이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요. 협착증일 때
다를 수 있어요. 어디 증상이 더 많이 도드라지느냐에 따라 치료가 다르고 허리가 더 심하다, 다리가 더 심하다. 요거가 환자분마다 많이 갈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예술? 뭐 질환을 갖고 예술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되게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더 심하게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관절 염증이 더 문제가 되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신경이 눌려서 신경 부위 염증이 더 심한 그런 경우면 다리 증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가 증상에 따라서 우리는 치료를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많아요. 맞아요. 척추관 협착증, 뭐 허리 다리 통증 워낙 많으니까요. 저도 환자분들 뵙다 보면은 외래에서 한 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다 허리 다리 아파서 치료 받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바다보다 산이 좋아 하는 분께서 네, 침대에서 잘 때 다리 저림 때문에 자주 깬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누운 자세에서도 신경이 눌릴 수 있나요? 저거는요. 누운 자세에서도 물론 저거는 되게 심할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누웠을 때는 웬만해서는 통증이 척추관 협착증이 초기 단계에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심한 단계라고 한다면은 저거는 정말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눌릴 수 있나요? 물론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는 있지만 자는 자세를 어떻게 바꿀까? 제가 실은 오늘 자는 잘 자는 자세를 좀 갖고 와 볼까 하다가 그거까지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다음번에 그거는 2탄에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미미님께서 운동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여기서 다뤄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운동에 대한 거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하도 운동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 구독자님 우리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이거는 해라, 이거 말아라, 이거는 이런 분은 해라, 이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퇴행성 변화의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나이, 그리고 외상,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 위험 요소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별 이벤트는 없었더라도 나의 척추는 한번 다쳤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하여 운반하는 거, 이것도 미세하게 나의 척추에 계속 자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반복 동작, 진동 드릴 작업,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장시간 앉아있기, 이거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권장하는 건 1시간 이내에 한 번씩이긴 한데 쉽진 않아요.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 볼 때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트레칭을 들어오시기 전에 환자분 뵙기 전에 이렇게 하긴 합니다. 허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굽히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 요거 좋지 않습니다. 비만 이게 좋지가 않아요. 허리에 살을 빼잖아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그런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흡연, 이게 또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디스크 쪽으로, 척추 쪽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요. 흡연이. 그래가지고 금연을 하면은 또 허리가 염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촉진을 시켜서 금연을 또 강조를 드리고, 유전, 부모님의 탓을 50%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체형, 우리의 그 부모님의 체형을 50%를 유전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50%는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5세 척추고 이분은 76세 척추인데 이분도 좀 안 좋아요. 뭐 좋은 허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분의 65세 척추랑 이분의 76세 척추랑 많이 다르죠. 이분 척추가 좀 더 좋아 보이죠? 맞아요. 이분은 훨씬 더 주사 치료의 반응도 좋고요. 근육량도 훨씬 좋고요. 이분은 수술을 안 해도, 이분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우리 병원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보내면 다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좀 해달라고 해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뼈가 너무 약하고 근육량도 없고 재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거절.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하는데 웬만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바른 자세.
등이 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좋아지려면. 그리고 허리가 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도 탈 거면 등 받침이 있는 걸로 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어 근력 및 척추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해라. 뒤에서 조금 소개시킬 건데요. 실은 저도 뭐 제가 뭐 이렇게 근력량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심한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은 다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전 되게 쉬운 운동만 말씀드릴 거예요. 적정 체중 유지. 우리는 체중 유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압박골절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도 척추가 무너져요. 압박골절. 요거 골다공증 관리하셔야 됩니다. 30에서 50대부터 벌써 20대 요때부터 척추 관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무엇부터 관리하느냐? 바른 자세, 척추 스트레칭, 코어 운동, 적정 체중. 이게 안 돼서 이제 좀 허리가 슬슬 아파요. 이러면 처음부터 주사를 맞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 맨 처음에 파스 부착, 뭐 마사지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 먼저 관리하시고. 한번 이벤트가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부터 MRI 찍는 건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거 갖고도 안 되면 소염 진통제. 뭐 이런 거 그냥 조금씩 드실 수 있겠죠. 근데도 너무너무 아픈 통증이 와서 들어 누운 거예요. 이러면 정말 아까 같이 이제 도저히 뭐 이렇게 뭐 앉아 있는데도 아프네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요럴 때 한번 좀 MRI 찍어야 돼요. 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뭐 엉덩이랑 다리가 당겨서 자꾸 쉬어야 된다. 협착증 증상인가요? 지금 쌍쌍바 누가바 님께서 60대인데 걷다 보면 엉덩이랑 다리랑 당긴다. 자꾸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으면 쉬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서 얼마나 지금 걸으시면 쉬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2km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2km 걸으면 그 정도면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죠. 1시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1시간 걸으면 쉬어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렇게 뭐 산에 갔다 온다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분밖에 못 걸어요. 뭐 이러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걷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CT 또는 MRI 촬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MRI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CT는 웬만하면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보험이. MRI는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MRI 보험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MRI는 보험이 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암이 있어서 걔가 뭐 이렇게 척추 쪽으로 전이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신경학적으로 뭐 마비 소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가 되게 뭐 좀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험이 되고 웬만해서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추 시술을 요럴 때는 약을 먹어도 1, 2, 3, 4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시술을 요럴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웬만큼 가라앉으면서 이게 조금씩 척추가 이제 안 좋은 척추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조금씩 아플 수 있겠죠. 그럴 때 나의 척추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 한다면 그런다면은 이 정도 아플 때는 내가 요렇게 약을 먹으면 되는구나. 맨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플 때 위주로 해서 진통제를 가끔씩 복용하고 요렇게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 바른 자세, 척추 스트레칭, 코어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골다공증 관리 요거는 우리의 평생의 미션입니다. 평생 미션. 요거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요게 우리는 요거를 늘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착증에 오늘은 그래도 운동요법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운동요법. 이게 이제 1탄이고 2탄에서는 이제 시술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요법. 제가 운동요법을 여러 채 쫙 다 이제 좀 유튜브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막 맥켄지라 그래서 신전을 엄청 강조를 해요. 신전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보세요. 근력 강화를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이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요. 척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코어 근력 강화 운동 3개가 있고요. 첫 번째가 브릿지. 이렇게 해갖고 누워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들어 올리다가 삐끗하면 또 큰일 나죠. 괜히 또 문 교수님 하라는 거 따라했다가 또 내가 또 다쳤다고 뭐 이런 소리 하고선 오시면 안 되니까. 항상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말씀도 저는 많이 드려요. 통증 치료는 과유불급이고요. 운동도 과유불급이에요. 운동도 과유불급. 보시면 브릿지 운동이 근데 근력 강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것도 몇 번을 해야 되느냐가 유튜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번을 천천히 하면서 뭐 2세트를 먼저 시작을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4세트까지 요 정도로 뭐 이제 말씀을 드려요. 브릿지 운동이 있고요. 또 근력 강화 운동을 코어 근력 강화 운동 해 주는 게 맥켄지 운동이 있어요. 요거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맥켄지 운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허리 요거 플랭크 운동. 요 3개가 허리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3개 운동이에요. 요 3개 운동인데요. 근데 요것도 잘못하다가는 요것도 같이 어깨랑 목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좀 브릿지 운동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걸 권장은 드려요. 만약에 코어 운동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요렇게 들어 올리는 거 먼저 해 보세요. 요게 둔부 근력도 강화가 되고요. 뭐 코어도 조금씩 자극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요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의 모든 유튜브 사이트에서 다 오케이 하는 운동은 요거예요. 고양이 자세. 제가 외국 사이트도 많이 봤거든요. 고양이 자세요. 요거. 뭐냐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뭐 요거를 이렇게 등을 고양이처럼 하고 이렇게 푹 숙이고 이렇게 다시 올리고 척추 유연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도 같이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척추 자극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다 괜찮다고 해요. 요 2개. 요 2개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요 2개.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요건 동아닷컴에서 뭐 어떤 교수님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권장을 했더라고요. 또 요거는 100세 시대라는 또 사이트에서 또 어떤 선생님이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맥켄지 운동은 주로 디스크 쪽에 질환만 있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뒤로 신전 운동을 하는 거는 근력 강화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협착증이 심한 환자는 과도한 맥켄지 운동은 아까 등을 뒤로 제끼면 통증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그랬잖아요, 협착증이. 그래 가지고 많은 그 척추 협착증 전문가 선생님들이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이 외국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척추 협착증,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협착증이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맥켄지는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통은 여기 팔꿈치를 피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나는 좀 뒤로 그래도 제끼는 신전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이렇게 팔꿈치 굽히고 이렇게 뒤로 제끼는 코브라 자세부터 조금씩 해보세요. 예, 요 상태로 요거에서 코브라 자세부터 요거부터 맥켄지는 한번 시작은 해서 괜찮겠네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는 거, 이 정도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고양이 자세 많이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요렇게 다리 이제 뭐 많이 굽혀가지고 요 둔부를 뭐 강화를 한 해 만에 무릎을 해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인공관절 하신 분들 많죠. 요거 무릎 확 제끼는 건 조심하세요. 요거 또 이렇게 둔부 근력 강화 요 자세는 뭐 나쁘진 않아요. 다리 교차해서 무릎을 당기는 거 요거는 저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엉덩이 근력 강화. 그리고 고관절에도 얘는 고관절 신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2가지 브릿지 운동 천천히 해봐라. 그다음에 고양이 자세 괜찮다. 맥켄지를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시작을 먼저 하시고 조금씩 뒤로 제끼면서 살살살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좋아요. 이거는 어린아이 포즈 이래가지고 얘가 뭐가 좋냐면 허리 관절, 후관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후관절을 쫙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육 스트레칭을 쫙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 항상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무릎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무릎 너무 이렇게 굽히는 거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그냥 적당히 굽히는 90도 정도로 굽히는 자세에서 요렇게 해서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주는 정도로 참아 주실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아까 우리 맥켄지 자세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등 살짝 들어주는 정도, 요 정도로만 뭐 맥켄지를 좀 변형해서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요건 아까 고양이 자세죠. 예, 요런 거. 그래서 이거 외국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면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 자세들에 대한 그런 스트레칭과 운동요법은 요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거는 걷기 운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이 고양이 자세 해라. 그다음에 이제 코어 근력 강화 운동은 이제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뭐 웬만한 어떤 사이트는 맥켄지 피해라. 그다음에 이제 주변 근육 뭐 스트레칭 강화 요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걷기
아픈데도 참고 걸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과유불급이고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 본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본인의 능력을. 그래서 처음에 5 분밖에 못 걷는 분이 뭐 30분, 1 시간 이렇게 못 걷잖아요. 시작을 이렇게 쪼끔씩 늘려가는 걸 하세요. 5분 걸을 수 있으면 5분 먼저 걸으세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1 분씩 늘려가는 것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 네. 고렇게 네. 시작을 고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 볼게요. 쌍쌍바 누가바 님께서 아까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60 대인데 걷다 보면 엉덩이랑 다리가 당겨서 자꾸 쉬어야 돼요. 이게 척추 협착증 증상일 수 있나요? MRI를 찍어야 알 수 있나요? 근데 60대 정도 되셨으면은 그전에 얼마만큼 치료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치료를 했느냐. 그리고 또 약을 먹었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요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60 대인데 걷다 보면 엉덩이랑 다리가 당겨서 자꾸 쉬어야 해요. 자꾸 얼마나 걸었을 때 쉬어야 되느냐 요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긴다. 이것도 협착증의 증상일 수 있어요. 네. MRI를 찍어야 알 수 있나요? 물론 디스크랑 얼마나 많이 협착이 있는지는 MRI가 좀 정확하긴 합니다. 예, 엑스레이보다는 MRI가 정확한데 엑스레이를 만약 찍지 않았다면 MRI 먼저 찍을 필요는 없어요. 엑스레이 먼저 찍으시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태를 보고 증상을 좀 더 매칭을 시켜보고 MRI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해와 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엉덩이와 허리 그리고 오른쪽 장다리까지 뭉치면서 저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시술이 필요한가요? 이미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시술을 하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허리에서 엉덩이, 오른쪽 장다리까지 뭉치면서 저립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걸었을 때 뭉치면서 저리냐, 뭐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뭐 그 통증의 기간은 얼마만큼 됐느냐, 뭐 요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협착증의 그 뭐 단계가 있거든요. 얼마만큼 심하냐 요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힘드냐, 생활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시술이 또 효과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요런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경언현 님께서요. 허리 통증으로 수년 동안 고생 중인 아이고 80세시군요. 뭐 요즘에는 뭐 80세 다 굉장히 또 80세도 뭐 60세, 50세 같은 그런 80세 많이 오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수술도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80세 때도 이제 수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늙어서 병원, 의원 뭐 이런 데도 좀 가신다고 치료 포기했나 의심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세에도 서울대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80세이시기 때문에 뭐 너무 과한 수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해서 쇠를 박고 고정을 하는 수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뭐랄까 약간 열어주는 정도의 내시경 수술 뭐 요 정도까지를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수술을 하는 거 싫어요."라고 하시면 정말 시술 같은 걸로 좀 더 가볍게 치료를 하시는 것도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본인의 증상하고 뭐 그 이미지랑 요런 거를 좀 찍어서 그래서 매칭을 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쪼끔 더 그 치료의 그 계획이 확실하게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밀가루만 끊자 님께서 네, 좋은 생각이지만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신경 차단술이나 주사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얼마나 빨리 완화되나요? 효과는 일시적인 건가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2 탄에서 같이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이게 인제 뭐 이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한 것 중에 통증 주사의 모든 것, 그다음에 요통 디스크 협착증 말고 또 뭐가 원인일까요?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뭐 요런 강의들이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에 좀 되게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프롤로 스테로이드 주사 뭐가 다른가요? 뭐 요런 것들 보시면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요즘에 또 많이 맞잖아요. DNA 주사랑 콜라겐 주사랑 요런 것들 되게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추에도 풍선 확장술을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경추에도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허리 쪽이 좀 더 많이 하죠. 오늘은 이제 또 허리에 우리가 협착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수기 님께서 50대 후반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척추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협착증 4-5 번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4-5 번이죠. 주사를 2번 맞고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아직까지 주사는 안 맞는데 허리를 90도 이하로 수그리면 뭘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90도로 팍 숙이는 건.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관리는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몸무게 유지 잘 하시고 50대 후반이니까 이제 골다공증 근육량 관리를 하셔야 될 시기예요. 콜레스테롤 그런 것도 지금 요때가 딱 그 중성지방 확 올라갈 때거든요. 그런 거 관리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뭐 척추가 이미 아팠기 때문에 척추는 좀 취약한 본인의 취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좀 실시를 해 주시는 거를 예,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뭐 또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보령 킴 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MRI를 2번 촬영을 하셨다고 하네요. 별다른 신경 눌림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걷기를 조금만 해도 엉치가 저리고 아리다. 허벅지 종아리로 저리고 발까지 저리고 힘도 빠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MRI를 2번이나 촬영했다. 근데 연세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신경 눌림이 별로 없다. 걷기를 조금만 해도 엉덩이가 저리고 아린다. 허벅지 종아리도 저린다. 발까지 저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근육에서 또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뭐 요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연세가 뭐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뭐 혈관이라든지 요런 것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MRI를 촬영해서 허리 쪽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다면은 다른 문제를 쪼끔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봤고요. 다음에 척추 통증 특히 협착증에 대해서 2탄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운동요법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운동요법은 사이트마다 그리고 유튜버 하시는 분마다 너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뭐 어떤 분만 이렇게 무조건 따라서 하고 이러는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원인이 전부 다 다르고 협착은 있기는 하지만 그 협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디스크 때문에 생긴 협착도 있고 아니면 황색인대가 너무 두꺼워졌거나 후관절이 너무나 뒤에서 옆에서 밀어 가지고 생긴 협착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에 따라서 운동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뭐냐에 따라서 허리가 더 아픈 분도 있고 다리가 더 저린 분들도 있어요. 치료 계획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개인적인 맞춤 치료를 좀 찾아서 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